미국은 한국보다 못한 곳이었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국은 부자들만 잘 살지만 한국은 복지가 뛰어난 선진국가였어. 나도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고 싶더구나.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부러워하는 점 중 하나는 바로 노인복지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80% 이상이 한국 사회는 노인에게 매우 친절하다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외국인이 한국의 노인복지 제도에 대해 칭찬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직접 방문했던 노년 여성의 사연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방문했던 베트남 여성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가사도우미로 살면서 늘 무시와 천대를 받아왔다는 그녀는 한국에서 생각지도 못한 대접을 받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거주 중인 50세 라이퐁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제 나이쯤 되면 다들 옹기종기 가족을 이루고 남은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고 있을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성한 자식들과 귀여운 손주들을 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이 이러한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 또한 마냥 평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한때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마땅히 누리는 것조차 누릴 수 없는 걸까 하고 제 부모와 가족을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망은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 도움도 되질 못했죠. 당장 제가 겪고 있는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베트남 하노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릴 적부터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희 마을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하긴 했지만요. 하필 저희 부모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식을 많이 낳고 싶어 하는 욕심이 크셨어요. 베트남의 평범한 대가족들처럼 왁자지껄한 식구들을 만들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 부모님의 바람대로 저희 집은 무려 7명이 함께 사는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제 아래로 4명의 동생이 줄줄이 태어났거든요. 하지만 저희 집이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힘들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옥수수밭에서 농사일을 도와주던 일을 하셨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비록 유복하지는 못해도 가족들 간에 행복했던 추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약물 중독에 빠지시면서 집안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빈민촌이다 보니 비교적 다른 곳보다 약에 접근하기 굉장히 쉬운 지역이었는데요. 아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의 제안으로 처음 손을 댄 것처럼 보였어요.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던지 아버지는 몇 년 새 순식간에 무기력한 인간으로 돌변해버렸습니다. 생활비는커녕 동생들 먹일 밥값조차 벌어오지 못했고요. 돈이 생긴다 한들 전부 다른 곳에 탕진하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어머니도 저희를 돌보는 것에 소홀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살기 위해 어떻게든 돈을 벌어와야 했거든요. 동생들은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고 말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어느 날 물끄러미 집에 있는 동생들을 바라보니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적어도 스스로 밥은 벌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할 줄 아는 것도 딱히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땅치 않았어요. 값싼 노동력을 팔 수는 있었지만 저희 가족들을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고르고 골라 택한 일자리는 바로 가사도우미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베트남은 지금과 다르게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가사도우미를 둘 만큼 부유한 집들이 많았고 저는 자연스럽게 가사도우미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저는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그 뒤 외국인들이 베트남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저는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가사도우미가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외국인들에게 받는 가사도우미의 보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저는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처음 일했던 미국인 가족의 집에서 3년간 그들의 언어를 어깨너머로 습득하며
보거나 읽을 줄은 몰라도 말은 할 수 있게 되었죠. 가사도우미 생활은 저에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을 주었지만 동시에 지옥 같은 나날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동남아를 무시하는 서양인들의 집에서 일을 할 때는 온갖 모욕적인 일들을 감수해야 했죠. 그들은 제가 아무리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빨래를 해도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제 자체가 불결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어떤 집은 가사도우미로 고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손조차 못 대게 하는 집도 있었습니다. 닿으면 오염이라도 될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시간들을 묵묵히 견디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동생들도 이제는 스스로 독립을 하고 돈을 버는 어른이 됐죠. 저는 결혼할 시기가 훌쩍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평생 가족들을 보살필 돈을 버느라 연애를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의 시간들이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1순위였으니까요. 그런데 동생들에게 하나 둘 자식들이 생기고 자기들만의 새로운 가정이 생기는 것을 보고 나니 그제서야 뭔가 기분이 이상해지더군요. 나는 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 그들에겐 새로운 다른 가족이 생겨버렸으니까요서 글픈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하던 일들을 서서히 줄이고 마지막으로 가사도우미를 하기 위해 들어간 집이 바로 어떤 한국인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젊고 발랄한 부부였고 베트남에서 음식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장님의 이름은 혁필이었고 사모님의 이름은 유미였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갓 태어난 딸이 한 명 있었는데요. 커다란 눈망울이 매력적인 아이의 이름은 소희였어요.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들 부부에게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를 고용하는 외국인들의 심리를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면 돌아오는 것은 늘 하대였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선을 지키고 공적으로 대하는 것이 저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혁필과 유미는 굉장히 신기한 부부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날이 선 채로 행동을 해도 자꾸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한국의 잠옷을 선물해주고 싶다며 알록달록한 잠옷을 주었고 또 어느 날은 제게 한식을 맛보여주고 싶다며 직접 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미가 만들어준 요리는 한국식 돼지고기 요리인 갈비찜이었는데요. 손질을 잘못해서 아주 퍽퍽하고 질긴 요리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맛없는 요리는 처음 먹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음식이 싫지 않더군요. 부부의 딸인 소희는 혼자 있는 것을 참 싫어하는 아이였는데요. 칭얼댈 때마다 부부는 내가 좋아하는 라이퐁 할머니에게 가봐 하며 저에게 소희를 안겨주었어요. 그러면 소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다른 집에 가사도우미를 할 때는 아이는커녕 아이가 먹는 음식조차 손을 못 대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인 부부는 너무 자연스럽게 저에게 아이를 맡겨주었습니다. 소희가 저를 너무 좋아한다면서요. 이들 부부집에 있으면서 저는 그동안 상처받았던 마음이 서서히 치유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 봐준 사람은 그들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며칠간 유미가 만들어 주었던 한국식 갈비찜의 요리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서 무슨 맛인지는 모르지만 비율만 일정하면 비슷한 맛이 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유미에게 갈비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유미는 한국의 엄마가 해주었던 갈비찜 맛과 똑같다며 저를 보고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요리법을 공부한 것에 대해 큰 감동을 느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 앞에서 말은 못했지만 사실 저도 그날은 유미가 마치 제 딸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을 낳아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어느 날은 무척이나 많은 비가 왔던 날이었는데요. 늦은 시간이 되도록 혁필과 유미가 집에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저는 소희를 달래며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들 부부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는 그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펑펑 울고 말았답니다. 바로 혁필과 유미가 저를 위한 생일 케이크를 들고 왔거든요. 한국식 케이크를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몰라 돌아다니다가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머리카락이 흠뻑 젖어놓고도 웃고 있는 부부의 모습을 보자 울컥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과 보낸 5년 동안 저는 참 소중한 추억들을 가득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함께 있을 수는 없는 저희에게도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들 부부의 사업이 코로나로 어려워지면서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슬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들 부부와 소희 또한 저와 헤어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베트남에 남아야 했습니다. 이곳이 제가 태어난 곳이니까요. 유미는 떠나는 날 저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상황이 괜찮아지면 꼭 자신들이 사는 한국으로 놀러 오라고요. 그들 부부는 저에게 오랫동안 성실히 일해 주어서 고맙다며 퇴직금도 챙겨주었습니다. 아마 이후 제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까봐 염려가 되어서였겠죠. 그렇게 그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유미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이제는 한국에 놀러 올 때가 온 것 같다면서 말이죠. 저는 유미가 저를 잊지 않고 상황이 나아지자마자 바로 연락이 온 것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기로 약속을 했죠. 사실 그것은 저에게 큰 마음을 먹은 여행이었어요. 혼자 해외여행을 해본 적도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가족들을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오랜만에 만난 혁필과 유미는 여전히 밝고 다정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발견하자마자 신이 나서 뛰어오더군요. 꼬마 아이였던 소희는 몇 년 새에 키가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베트남 할머니 하며 저에게 안겨오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그렇게 저는 유미네 가족들과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가본 한국은 정말 놀라운 곳이었어요. 화려한 건물과 사람들, 깨끗한 도시, 밤길을 걸어도 안전한 치안. 제가 나고 자란 마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도시였습니다. 가사도우미를 하면서 베트남의 호화로운 집에도 몇 번씩 살아봤지만 한국의 건물들은 느낌이 전혀 달랐어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마치 귀한 손님이 된 듯한 대접을 받으며 한국의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유미가 데려간 갈비찜 집이었는데요. 늘 제가 만들던 갈비찜만 먹다가 실제로 한국식 갈비찜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첫 입을 먹는 순간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유미네 집에서 가사도우미를 하면서 한국의 향신료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갈비찜은 제가 먹었던 어떤 음식보다 가장 훌륭한 맛이었어요. 밥과 김치 그리고 잘 양념된 고기를 함께 얹혀서 먹으니 왜 유미가 매번 갈비찜 노래를 불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던 점은 한국의 가전기기들이었는데요. 젖은 빨래를 순식간에 뽀송뽀송하게 말려주는 건조기, 음식물 쓰레기들을 처리해주는 미생물 처리기 등 신기한 기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들을 보니 왜 유미가 한국에서는 가사도우미를 따로 고용하지 않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어느덧 마지막 날이 남았는데요. 이날은 유미와 혁필이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소희 둘만 있는 날이었어요. 유미가 저에게 소희와 함께 가고 싶은 곳에 쓰라며 카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들어오면서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그들이 대신 내주었거든요. 제가 환전해온 돈이 무색할 만큼 저는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마지막 날까지 카드를 쥐어주는 그녀의 배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은 꼭 저 스스로의 힘으로 여행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소희와의 마지막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사실 그들 부부가 없고 저도 초행길이기 때문에 소희와 함께 먼 곳을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소희가 가고 싶다고 했던 집 근처 대공원이었습니다. 저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소희를 데리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한국의 지하철 때문인데요. 사실 유미에게 제 돈으로 대공원을 가고 싶다고 했지만 저에게 큰 돈이 나가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베트남의 물가와 한국의 물가는 큰 차이가 나니까요. 대공원의 입장료와 교통비, 식사비만 해도 저에겐 엄청난 돈이었죠. 하지만 그동안 제가 받은 것에 비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지하철에 들어가려는 그때였습니다.
역에 있는 안내원이 저에게 교통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왜 나에게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라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직원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아무리 한국이 선진국이고 발달된 곳이라는 건 알았지만 저 같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까지 마련되어 있는 곳이라니요. 문득 한국의 따뜻한 배려가 혁필과 유미가 저에게 해주는 배려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러워하는 제 손을 잡은 소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놀러온 할머니를 위해 한국에서 주는 선물인가 봐요. 그런 순수한 소희의 한마디를 듣자 저는 갑자기 울컥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 대접받고 배려받아 본 적이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태껏 살면서 가난 때문에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이런 복지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정말 힘든 사람들이 교통만큼은 돈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념하며 혁필과 유미가 준비해 준 조촐한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지금보다는 더 행복한 삶을 보냈을 것 같다고 말이죠. 베트남에 다시 돌아온 지금 아직도 한국에서 보냈던 꿈만 같던 시간들을 잊지 못합니다. 저에게 행복한 기억을 선물해준 한국인 가족에게 늘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을 여행했던 이 베트남 여성은 한국인의 다정함에 감동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경험한 훌륭한 복지를 보고 감사함과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노인들도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인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노인들의 삶의 질이 더더욱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국경이 닿은 어느 곳. 텅 빈 이곳이 한국이라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곳에 올 바엔 안 오는 게 나았는데요. 한 외국인 여성이 불만을 표하자 갑자기 군인들이 달려와서는 그녀에게 총을 겨누는데요. 오늘은 동아시아 전문가인 미국인 데이나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나라고 합니다. 저는 동아시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으로 내려갈 때의 창문에 얼굴을 대고 대한민국의 수도를 처음 바라보았어요. 서울이다. 저는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경제강국으로 놀라운 변화를 이룬 한국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한국 방문을 꿈꿔왔기 때문이죠. 드디어 꿈꾸던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불어닥쳤어요. 저는 외투를 더 꽉 끌어안고 깔끔한 공항 터미널의 반짝이는 바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주변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형광 표지판이 환하게 번쩍이고 있었어요. 입국장은 여행 가방이 굴러가는 소리와 가족들의 상봉으로 떠들썩했죠. 입국 심사대를 가볍게 통과한 후 저는 도심으로 향하는 급행열차를 타기 위해 내려갔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인 지하철 안에서 저는 제 방문을 궁금해하는 친절한 한국인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한국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가 서툰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가입니다라고 설명했죠. 한국인들이 거대한 이웃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고 싶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은 아기 뉴욕처럼 가장 현대적인 도시랍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저는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번쩍이는 네온 사인의 미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와 타임스퀘어나 피카딜리 서커스의 축소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목을 위로 젖히니 화려한 고층 빌딩의 꼭대기가 간신히 보였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미래적이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여행 가방을 뒤로 끌고 쌀쌀한 거리를 행진하는 직장인들의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모두들 겨울 옷차림을 완벽하게
코디의 패션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듯 보였어요. 길모퉁이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포장마차에서 고소한 부침개와 매콤한 떡볶이 냄새가 풍겼죠. 긴 비행시간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배가 꼬르륵거렸어요. 번화한 명동에 있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짐을 내려놓고 바로 밖으로 나섰습니다. 칼바람이 정말 매서웠어요. 저는 장갑 낀 손을 코트 주머니에 집어넣고 쇼핑 거리를 가득 메운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 합류했어요. 반짝이는 백화점은 최신 한국 화장품과 패션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길가에서는 상인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레에서 따끈한 만두와 군고구마를 팔고 있었죠. 동네 전체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포장마차가 늘어선 좁은 골목을 지나가다 갑자기 거대한 궁전벽과 마주쳤습니다. 500년 된 왕궁이 현대식 고층 빌딩 사이에 숨어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곳이 바로 한국의 오랜 조선 왕조의 본거지인 유명한 경복궁이 분명했어요. 저는 도포를 입은 직원들이 지키고 있는 화려한 문 아래로 이어지는 넓은 돌길을 따라갔어요. 성문을 통과하는 순간 마치 시간을 거슬러 한국의 고대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엄한 근정전으로 향하는 길에 날개를 펼친 듯 화려한 지붕과 춤추는 용과 봉황이 그려진 처마가 보였어요. 수백 년 전 이 길을 거닐던 왕의 후궁과 정치가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벽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지 정말 설레었어요. 궁전의 거대한 나무 문 앞에는 수세대에 걸쳐 그랬던 것처럼 제복을 입은 경비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저는 근위병들이 절을 하고 완벽하게 일사불란하게 자세를 바꾸는 의식적인 교대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품위 있는 의식은 질서, 충성, 효도라는 유교적 원칙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드넓은 경복궁 안을 거닐며 고립된 왕국에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식민지로,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의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한국의 놀라운 국가적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유서 깊은 과거의 흔적을 현대 도시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니. 한국은 정말 놀라운 대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궁을 나와 구불구불한 자갈길을 따라 전통 한옥이 늘어선 좁은 골목길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할머니들을 보며 한국의 소박한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혜로운 속담이 새겨진 나무문은 오랜 유교적 삶의 방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내려가다 높은 돌담 뒤에 자리 잡은 찻집을 발견했어요. 내부에서 도자기 찻잔이 부딪히는 부드러운 소리와 조용한 대화가 들렸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낮은 나무 탁자가 놓인 소박한 한옥 안에 노인들이 앉아 차를 마시며 바둑을 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한 신사가 저를 부르며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이리 와서 차 한 잔 마셔요. 그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뜨거운 도자기에 언손을 올리며 손을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차는 약간 쌉쌀한 자스민 향이 났어요. 저희는 조용히 앉아 눈 덮인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차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와 섞이는 것이 보였어요. 이 고즈넉한 한옥에서는 시간이 완벽하게 멈춰 있는 것 같았죠. 한국은 너무 빨리 변해요. 노인은 거의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한옥과 차 즉 옛 방식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죠. 저는 그의 말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의 숨가쁜 속도 속에서도 고즈넉한 한옥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과거의 메아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 사이의 문화적 줄다리기가 저희 한국 탐험을 정의하게 될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하루 종일 탐험을 마치고 배가 고파 명동의 번화한 레스토랑 거리로 돌아갔어요. 밝은 조명의 간판과 네온 사인 거대한 광고판이 거리를 미래지향적인 빛으로 물들였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방문했던 고즈넉한 한옥마을과는 전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죠. 짬뽕이나 매운 해물국수를 파는 지하식당에 들어가서 공용 테이블에 앉았어요. 젊은 학생들이 수다를 떨며 틈틈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빙 직원분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과 지글지글 끓는 접시가 담긴 무거운 쟁반의 균형을 맞추며 이리저리 휘젓고 다녔어요. 모두들 시끄럽게 국수를 꿀꺽 삼키며 밤 외출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었어요. 제 짬뽕은 꼬불꼬불한 면 위에 홍합,
새우 오징어 어묵을 높이 쌓아 올려져 뜨거운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상태로 도착했어요. 제 혀를 마비시킬 정도로 매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났어요. 저는 매운맛을 잘 못 먹지만 이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타는 입을 식히기 위해 물을 꿀꺽 삼키는 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이 재미있어 했습니다. 아, 한국 음식이 너무 매워요. 옆에 있던 여자애가 놀리더군요. 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정말 맛있어요. 그녀는 선하게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배를 채우고 식당을 나와서 저는 눈부신 도시를 저녁 산책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어지러운 언어의 바다에 네온 사인이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10대들은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 앞에서 셀카를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회사원들은 서류 가방과 특별한 사람을 위한 꽃다발을 들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서울은 소란스러움에 취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용한 한옥마당에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중국어로 귓속말을 주고받는 등 한국의 복잡한 과거의 메아리 또한 숨어 있었어요. 아직 첫날이었지만 오래된 영혼을 간직한 이 도시에 아직 밝혀내야 할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이 우뚝 솟은 산과 극적으로 대비되면서 앞으로 펼쳐질 모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이 도시, 이 나라는 매일매일 저를 계속 놀라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면 내일은 과연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끝없이 매혹적인 곳에서 어떤 이야기가 발견되기를 기다릴지 꿈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둘째,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한국과 중국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오늘의 미션은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과 만나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경험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아침을 든든히 먹고 지하철을 타고 홍대로 향했습니다. 홍익대학교 근처의 이 젊은 동네는 기발한 카페와 갤러리, 인디 록밴드의 공연이 펼쳐지는 음악당으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활기차고 예술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을 피해 대학 정문 근처의 붐비는 카페로 향했어요.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꺼내 실내를 훑어보았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 대부분이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하고 있었어요. 또 구석에서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손님들도 보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쌍의 중국인 학생들이 중국어로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며 들어와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쇼타임. 저는 심호흡을 한 후 서툰 중국어로 제 소개를 하며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탐구하는 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죠. 레이와 란닝이라는 두 소녀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저희는 크림 버블티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홍콩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한 레이는 서울 유학이 중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어요. 한국의 공기는 훨씬 깨끗하고 사람들은 친절하지면서도 중국인들보다 훨씬 직설적이에요. 그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편 상하이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란닝은 언젠가 삼성과 같은 한국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소녀 모두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에 대해 밝고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경험이 정말 이렇게 장밋빛이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한국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물어보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뒤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물론 새로운 나라로 이주하는 것은 항상 어렵죠. 그녀들은 몇몇의 한국 사람들이 중국 유학생들을 시끄럽고 지저분하며 무례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대화 주제를 학교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었어요. 그러자 란닝은 곧바로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죠. 솔직히 말해서 중국인 학생을 싫어하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라고 그녀는 불만을 토로했어요. 한국인보다 더 가혹하게 점수를 매기고 질문을 무시하죠. 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룹 프로젝트에서 느끼는 고립감과 일부 한국인들의 편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겉으로는 대부분이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숨겨진 차별이 여전히 숨어 있었죠. 하지만 두 소녀는 자신들을 포용해준 다른 한국인들로부터 큰 따뜻함을 느꼈다고 강조했어요. 란닝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었어요. 저는 해외에서 역경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회복력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식 부침개를 먹으며 저희는 중국과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가족 가치관부터 직장 내규범미에 대한 인식까지 사려 깊은 비교를 하며 이야기해주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얽힌 역사를 가진 이웃 국가 간의 문화,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어요. 학생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저희의 놀라운 교류를 되돌아보았어요. 레이와 란닝은 유학을 통해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된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민족주의적 긴장이 두 국가 사이의 균열을 더 크게 만들 위험이 있었어요. 이런 고민을 하던 중 저는 연세대학교를 찾아 잔디밭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국인 학생들에게 다가갔어요. 홍콩 출신인 위렌이라는 학생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자며 저를 초대했어요. 곧 저는 중국 전역에서 온 위렌이의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붐비는 교내 식당에서 짜장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짜장면을 먹는 사이사이에 학생 동아리와 한국 인턴십에서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어요. 위렌이의 수줍은 친구 한 명이 가끔 한국인들은 중국인 학생들과 함께 그룹 프로젝트를 하길 꺼려해요 라고 털어놓았어요. 그들은 한국어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참여하는 것이 힘들어요. 졸업 후 아파트와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충칭 출신인 무뚝뚝한 친구는 한국 친구는 저와 같은 문제를 겪은 적이 없어요라고 불평했습니다. 집주인들은 항상 그 친구를 먼저 선택하죠. 저는 그들의 유쾌함 이면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도 낯괄로는 빛나고 있었어요. 상하이 출신의 활기찬 그는 K-팝과 한국 영화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털어놓았죠. 언어 놀라운 음식, 노래방 등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어요. 그녀는 서울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던 자신의 긴 산책을 설명하며 눈을 빛냈습니다. 저는 제가 만난 제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복잡한 단면을 떠올리며 캠퍼스를 떠났어요. 그들의 공통된 불만들은 이웃 국가 간의 미묘하지만 뿌리 깊은 긴장을 드러냈죠. 하지만 이 용감한 학생들은 그 모든 과정에서 문화적 몰입을 통해 회복력 열정 유대감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국가 간의 다리가 되기 위한 노력은 희망을 불러일으켰죠. 나중에 저는 홍대의 창작골목을 거닐다가 더 많은 외국인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홈베이스라는 시끌벅적한 외국인 바에는 퇴근 후 소주, 칵테일과 기름진 햄버거를 먹으며 긴장을 푸는 외국인들로 가득했어요. 바에 다가가서 저는 중국어를 구사하는 중국인 몇 명을 포함해 사교적인 젊은 전문가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만주 출신의 날카로운 저널리스트 가오비는 최근 서울의 한대 기업의 부패를 폭로한 바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저를 다르게 대해요. 그들은 저를 믿지 않죠라고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제보를 통해 편견에 찬 태도를 바꾸겠다는 결심으로 좌절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녀의 옆에는 상하이 출신의 똑똑한 엔지니어인 로버트의 편애 때문에 한국 회사에서 계속 승진해서 밀린다고 불평했어요. 그렇지만 이곳의 음식과 밥 문화가 너무 좋아서 계속 있을 거예요. 그가 위트 있게 윙크하며 말했죠. 저는 활기찬 대화에 흥분한 채로 발을 떠났습니다. 불공평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매일 서로의 국가 사이에 문화적인 다리를 놓기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세대의 인간적 잠재력을 볼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소주 폭탄으로 인한 약간의 숙취를 달래며 하루의 강의를 듣기 위해 서울의 대학가로 향했어요. 가깝지만 논쟁적인 이웃인 중국에 대한 캠퍼스 정서를 관찰하기 위해 연세대학교의 중국학 강의를 청강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생각은 중국의 경제적 상승에 대한 조심스러운 동경부터 공예와 정치적 억압에 대한 격렬한 경멸까지 다양했어요.
민족주의적 긴장이 수면 아래에서 분명히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교수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생각을 물었을 때 그들은 한국의 역동성과 질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중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결점을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방어적인 태도 또한 보였습니다. 속삭이는 듯한 점심 식사 대화에서 이 애국적인 유학생들은 고국의 심각한 인종적 위계 질서와 사회적 압력에 대해 더 많이 털어놓았어요. 한 학생은 중국은 화합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표면적으로만 화합을 이야기해요라며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더 자유롭게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러한 솔직한 교류가 주는 교훈을 생각하며 캠퍼스를 떠났습니다. 두 나라 모두 민족주의와 민족적 자부심이 깊게 깔려있지만 제가 목격한 학생들의 교류는 적대감이 아닌 개방성에 대한 진정한 열망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의 세대는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 날을 한국의 대표적인 예술대학인 홍익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보냈어요. 이곳에서는 획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문화적 고정관념에 맞서 싸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주간 워크숍에 참여하여 관찰하고 싶었죠. 실험 무용에서 중국과 한국 학생들은 서로의 움직임을 미러링한 후 음과 양처럼 우아하게 얽히고 설키며 조화롭게 춤을 추어싸여 화가들은 서예와 앉아 한글을 혼합해 생각을 자극하는 벽화를 그렸죠. 또 합동시극단은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갈망과 희망을 담은 시를 중국어와 한국어로 낭송했어요. 이 파격적인 공연은 분열이 아닌 영혼을 연결함으로써 뿌리 깊은 편견을 강력하게 없애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참가자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그들의 말에 이상주의가 가득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유진이라는 무용수는 저희가 함께 창작하면 중국과 한국의 경계는 없다고 생각해오고 말하며 열정으로 가득 찬 눈빛을 빛냈어요. 유웨이라는 중국인 예술학생도 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저희의 우정은 과거에 대한 편견의 저항입니다. 워크숍이 끝날 무렵 모두가 큰 기대를 품고 두 팔을 뻗어 환호하며 어울렸어요. 서로의 창조를 통해 장벽은 사라졌어요. 이 협업을 지켜보면서 저는 예술이 가진 연결의 힘으로 오래된 분열이 치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낙관적인 마음으로 가득해졌습니다. 활력을 되찾은 채 대학을 떠나면서 한국에서 중국인 유학생들과 함께한 자극적이면서도 도전적이었던 일주일을 되돌아보았어요. 그들의 개방성과 솔직함은 표면 아래에 잠재된 긴장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이해를 통해 다리를 놓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무엇보다도 저는 갈등보다 연결을 수능보다 창의성을 추구하는 그들의 회복 탄력성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이 용기 있는 세대는 한 번에 한 가지씩 다채로운 분놀림으로 더 협력적인 미래를 향한 길을 닫고 있었어요. 다음 여정을 위해 짐을 싸면서 저는 이미 이 활기찬 나라가 제 관점을 바꾸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어떤 헤드라인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여기서 작용하는 사회적 힘을 이해하려면 미묘한 뉘앙스와 공감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미묘한 관계 사이에는 약속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어요. 저는 두 나라가 얽혀있는 국경을 향해 동쪽으로 향하면서 그들의 개방정신을 등불처럼 품었습니다. 저는 동이 트기 전에 남북을 가르는 비무장지대. 바로 남쪽에 있는 이름 모를 한국마을 동두천의 호텔에서 눈을 떴어요. 오늘 저는 중국과 한국의 국경을 따라 위치한 작은 산업 공동체를 방문하여 한국의 이웃 국가와의 경제적, 문화적 긴장관계를 살펴볼 예정이었어요. 아침에 쌀쌀한 날씨에 밖으로 나와 서울의 질서, 정연한 지하철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동두천의 혼란스러운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주변에는 중년의 공장 노동자와 노점상들이 시골, 맞닿은 마을로 향하는 먼지가 자욱한 버스를 타기 위해 서로 뒤엉켜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 목적지인 항구 도시 인천으로 향하는 만원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쪽으로 달리자 화려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뒤로 사라지고 음산한 노동자 주택가와 함께 연기를 뿜어내는 회색 공장이 펼쳐졌어요. 버스는 중국과의 무역 제조 및 가공의 본거지인 수도를 둘러싸고 있는 공업지대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칙칙한 도시 변두리를 1시간 동안 달리고 나서야 중국에서 황해를 건너는 선박의 관문인 인천의 거대한 항구에 들어섰어요.
아침 햇살에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한자가 새겨진 컨테이너, 산이 거대한 화물선에 실려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주한 항구는 양국의 경제적 얽힘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인천의 거리를 누렸습니다. 매캐한 디젤 매연 냄새와 매혹적인 길거리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숭어탕, 중국식 종즈, 한국의 소시지, 지친 아줌마들이 중국 전자제품과 의류가 가득 담긴 카트를 밀며 큰 소리로 물건을 팔기 위해 호객을 하고 있었어요. 질서정연한 서울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항구 근처에는 중국에서 도매로 물건을 수입하는 한국 상인들이 운영하는 허름한 구멍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중국 음악에 이끌려 어수선한 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엄한 중년의 주인 아저씨는 카운터 뒤에 앉아 중국 영수증으로 가득 찬 장부에 화를 내며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소개를 하고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그의 사업에 대해 물었어요.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값싼 중국산 모조품 때문에 수익이 줄어든다고 심하게 불평했죠. 전부 쓰레기예요. 중국에서는 품질 관리가 전혀 되지를 않아요. 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냉장고는 한 달이면 고장나고 장난감은 바로 부서져요. 그는 화를 내며 팔다리가 부러지기 쉬운 어린이 인형을 보여주었어요. 아저씨는 한국 도매상들이 수입해 국내에 재판매하는 조잡한 중국산 제품들이 넘쳐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들은 돈밖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는 역겨워하며 말했어요. 그의 불만은 자신과 같은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조 표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시간을 내준 주인 아저씨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의 열정적인 견해를 곱씹으며 저는 어수선한 그의 가게를 떠났어요. 그의 분노에 찬 비난은 한국 소비자들의 불만과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중국의 수출 실력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소규모 제조업체들은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요? 산업 시차를 계속하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배송된 상품이 한국 전역으로 유통되기 전 보관되는 거대한 컨테이너 보관 창고를 방문했습니다. 로고가 찍힌 수백 개의 중국산 컨테이너를 들어올리는 동안 주차된 트럭들이 끝없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 창고의 엄청난 규모는 황해를 건너 남쪽으로 밀려드는 수입 물량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싣기 위해 기다리던 지친 트럭 운전사분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는 인천항의 통관 교통 정체로 인해 컨테이너 입항이 끝없이 다연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어요. 중국은 항상 예고 없이 너무 많은 화물을 보내어 저희 세관이 따라가를 못하죠.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이 불법으로 싸게 상품을 파는 것에 보조금을 지급해 이미 가격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수출업체들을 더욱더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트럭 운전사는 중국에 만연한 과잉 생산과 교묘한 무역 전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깊은 불안을 반영했어요. 그는 요즘 중국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고 씁쓸하게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중국 식당과 시장이 늘어선 인천의 번화한 차이나타운 거리를 걸었어요. 한국인들이 야외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먹거나 고소한 만두와 약초를 쇼핑하는 동안 등불이 어스름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계심은 여전했지만 중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식욕은 여전해 보였어요. 북적이는 약국 안에서 저는 희귀한 동물의 부위로 만든 논란이 많은 전통 약재들로 가득 찬 진열대를 발견했어요. 약국 주인은 정력과 체력 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자랑했지만 저는 이 불미스러운 거래가 호랑이 같은 멸종 위기종을 멸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이러한 불법 치료제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수요는 암시장을 부추기고 전 세계 환경운동가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어요. 갑자기 도덕적 갈등을 느낀 저는 방문 일정을 단축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목적지인 긴장된 중국과 북한 국경지대로 향하는 저녁 고속 열차를 예약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 마주한 중국 무역의 두 가지 얼굴을 떠올렸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중국의 빠른 성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불공정 경쟁과 품질 저하, 불투명한 관행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두 경제 강국의 불신과 협력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국경을 넘나들며 며칠 동안 저는 이 복잡한 관계 한가운데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단둥과 분리된 북한 국경 도시 신의주에서 창밖에 섬뜩한 정적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래쪽에는 간판도 상점도 사람도 없는 삭막한 고층 건물이 늘어선 황량한 강변. 대로변을 북한 군인들이 순찰하고 있었어요. 마치 유령 도시처럼 텅 빈 상태였지만 경계심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호텔에서 죽을 먹은 후 단둥으로 이동하기 위해 아래층에서 가이드분을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인 장거돈 씨는 고향이라고 부르는 국경 지역을 안내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압록강 다리를 건너 중국의 회색빛 대도시로 들어선 저희는 갑자기 밝은 빛과 냄새, 정신없는 활동적인 에너지 속으로 다시 뛰어들게 되었어요. 미연 씨는 한국 브랜드 의류와 완벽한 한국어로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모국어로 말하며 플라스틱 장난감 종이 부채, 북한 술 등을 파는 상인들이 미로처럼 얽힌 시장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미연 씨는 매일 수많은 중국 상인들이 북한에서 물건을 사서 본국에 재판매하기 위해 건너온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국경을 넘어 북한 파트너와 중국인이 운영하는 공장과의 거래에 널리 사용되는 중국 모바일 결제 앱을 보여주었어요. 미연 씨는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밀수업자와 북한 관료들이 불법 국경 간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지하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부패가 경제에 기름을 끼얹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미연 씨는 조선족들이 구운 고기와 김치 소주를 마시며 친목을 도모하는 소박한 한국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조선족은 이 국경 지역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경쟁하는 고향 사이에 끼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식당 주인은 부패한 국경 경비대와 손잡은 북한 마약 밀매업자들이 중국 관리들에게 소주 몇 잔의 뇌물을 바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중국 보안군이 단속을 시도한다는 소문이 수면 아래에서 부풀어 올랐죠. 이후 활기찬 노천시장에는 북한산 과자, 인삼 해산물 등 수입품이 넘쳐나면서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경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미연 씨는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소규모 밀수가 계속되고 있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한약방을 지나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멸종위기종 곰슬개집이 동물 부위 사이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미연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은 강장제처럼 여겨지는 이런 불법 치료제에 엄청난 돈을 지불해요. 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오래전에 이 잔인한 관행을 포기했어요. 문화적 사고방식이 이웃 국가의 보존 윤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장씨는 압록강을 가로지르는 가장 높은 다리 꼭대기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관으로 저를 데려다 주었어요. 저는 전사한 중국군 병사들의 이름이 깔끔하게 새겨진 기념비의 대리석 벽을 따라 침울하게 걸었습니다. 미연 씨는 헌화한 꽃을 놓고 조용한 북한을 바라보며 이 국경 지역을 하나로 묶는 끔찍한 역사를 생각했죠. 강을 따라 북쪽으로 향하면서 저희는 중무장된 국경을 지키는 군 검문소 근처를 지나갔어요. 녹슨 기차가 북한 강변에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어 중국과 북한의 역사적 무역선이 단절된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고립된 두 국가를 가로지르는 강을 바라보며 저는 정치와 지리적 긴장이 수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는 곧 강변 도시 해상에 도착했습니다. 제재 이전에는 북한 노동자와 물자를 가득 실은 기차가 일상적으로 중국으로 건너갔던 곳이었죠. 선전벽화가 즐비한 한적한 역에는 한때 북적거렸던 무역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조용한 북한 경비병들만 순찰을 돌고 있었죠. 이곳의 경제적 피폐함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내륙으로 돌아오는 길 미연 씨는 두 문화 사이에서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한국의 역동성에 감탄하면서도 수능에 대한 압박은 싫어했죠. 중국인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어느 한쪽의 조국이라고 온전히 주장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국가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의 사려 깊은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연 씨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한국 냉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외딴 군사기지에서 한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보존하는 그들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저녁 늦게까지 감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미연 씨의 애매한 정체성과 정치적 기류를 헤쳐나가는 그의 모습에 대해 생각했어요. 새벽에 미연 씨는 동쪽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저를 단둥역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그는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남겼습니다. 국가가 오래된 증오가 아닌 공동의 희망에 집중할 때 저희는 공유된 인간성을 찾을 수 있어요. 기차가 해안을 따라 출발하는 동안 저는 한때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들었지만 지금은 공해로 인해 텅 비어있는 해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고립된 북한과 호황을 누리는 중국 정부 간 협력과 불신, 조국을 그리워하면서도 거부하는 조선족 등 제가 목격했던 냉정한 대조를 떠올렸어요. 이곳에는 쉬운 해답은 없었고 회색빛 음영만 가득했습니다. 국경 여정을 마치고 며칠 후 서울에 도착한 저는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화적 뉘앙스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수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했죠. 기차가 서울역에 들어서자 저는 다시 한번 수도의 활기찬 에너지가 중독성 있게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과 이웃 국가와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보다 냉정한 시각으로 차분해져 있었어요. 도시의 역동성과 소박한 전통 현대적 열망과 역사적 원앙, 그리고 분단만큼이나 깊은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았지만 국경을 따라 여행하면서 정치와 지리적인 분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인류애를 느낄 수 있었어요. 평범한 연결을 통해 만들어진 다리에서 희망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앉아 글을 쓰면서 저는 숨겨진 진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